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년이면 마흔이 되는 10살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4년 전에 친정엄마를 잃고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한꺼번에 일어났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기도 했었죠.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사고로 먼저 아빠를 잃은 슬픔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까지 몰랐던 병으로 잃고 보니 아무리 어른이어도 제가 고아가 된 기분이 들었는데 동상이몽이라고 너무 슬프고 힘든 저와 달리 땅 꿍꿍이만 품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오만 정이 떨어졌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도 많은 가운데 처리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솔직히 그땐 무슨 정신으로 그 일들을 모두 처리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요. 친정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심한 무기력과 우울증을 앓게 되었어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밤에는 잠을 자지 못했고 아침엔 일어나지 못했으며 회사에서도 실수를 많이 해 도저히 일상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회사에 더는 피해를 줄 수 없어 직장생활 처음으로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한 1년 정도 쉬려고 했지만 그것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아픈 저를 배려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남긴 재산에 침을 흘리며 저를 압박하고 괴롭혔는데 그때부터 그들은 제 가족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돈 앞에서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기 돈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욕심을 보일 수 있는 건지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혼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는데요. 사랑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저희 엄마의 길만 되면 그 인간들이 저에게 보였던 추악한 욕심이 명치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몇 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느꼈던 배신감 때문인 것 같은데 이곳 사연살롱 채널의 사연 중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용기를 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하소연하듯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인데 부디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 힘내서 잘 살라고 따뜻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랑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이 여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졸라서 만난 게 바로 저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연애는 별로 관심이 없던 때였는데 사람 마음이 간사한 건지 남편이 계속 저를 좋다며 따라다니고 저에게 잘해주니까 마음이 동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남편이 사람이 말도 잘하고 성실하다 보니 같이 있으면 재밌고 편안했는데 저도 제 마음이 움직이는데 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연애 2년 만에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고 그때는 제 마음이 한창 남편에게 향해 있을 때라 남편의 프로포즈를 승낙했죠. 하지만 저한테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빠가 계시지 않았거든요. 헐엄마 밑에서 남동생과 함께 자랐는데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여자 몸으로 남매를 키우기가 많이 힘드셨죠. 게다가 아빠 앞으로 빚이 있기도 해서 저희 생활은 더 팍팍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마디로 홀엄마 밑에서 자란 가난한 집 딸이라 그 점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에 반면 남편 집은 대단하게 잘 산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 집에 비해서는 잘 사는 게 맞았고 부모님 두 분이 건재하셨는데 딱 하나 신우가 문제였어요. 신우는 남편보다 4살이 어렸는데 어릴 때부터 쭉 의지가 약하고 실증을 금방 내서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공부를 잘했을 리가 없고 또 돈 욕심은 많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기 싫어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계속 집에서 놀고 먹는 중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결혼해서 보니 시부모님도 그냥 적당한 남자만 있으면 시집을 보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잘 되지 않았는데 꼴에 눈은 높아서 어지간한 남자는 성에 차지 않아 했죠. 그러니 제가 이혼하던 그 해까지도 신우는 한결같은 백수 신세였는데요. 그것 말고는 그 집은 그럭저럭 평범한 집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댁을 찾았을 때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자기 아들이 제가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허락을 해주었어요. 단 한 가지 약속을 하라고 조건을 걸긴 하셨죠. 저기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결혼이니까 이 점은 아가씨가 서운해도 꼭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아들이 장인 없다고 장모 뒷수발 드는 꼴은 못 봅니다. 내가 뭐 이것저것 따지고 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피차 상처 주면서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고 내 아들 사일합시고 처갓집에 끌고 다니면서 부려먹지 않겠다고 약속해주면 결혼은 허락할게요. 이렇게 시어머니는 결혼도 하기 전부터 남편이 저희 친정에 신경 쓰고 불려다닐까 걱정이 많으셨는데 기분은 좋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로 저는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가긴 했어요. 그리고 그럴 마음은 저도 저희 엄마도 추워도 없었기 때문에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겠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약속을 해버렸는데 시어머니는 그럼 됐다며 마치 자기가 쿨한 시어머니라도 되는 듯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사실 실상은 그렇게 쿨하지도 못했는데 상견례 때 시어머니는 요즘 세상을 들먹이며 양과 똑같이 돈을 내자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럼 얼마를 생각하시냐고 물었는데 자기들은 5천만 원 생각한다며 어깨를 으쓱 하시더라고요. 뭐 5천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닌 건 맞는데 저랑 친정엄마는 하도 그러시길래 한 1억 원 내놓으시라고 저러시는 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던 액수라며 알겠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천만다행이라며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하셨는데 그때는 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과거의 제 자신이 싫어지네요. 아무튼 상견례까지 그렇게 마무리하고 저와 남편은 양가에서 5천만 원씩 총 1억을 지원받아 아주 풍족하진 않았어도 부족함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자면 제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아빠 없이 자라서 결혼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나는 엄마랑 달리 남편과 아들을 낳고 화목하게 오손도손 잘 살고 싶었는데 결혼을 하니 그 꿈의 절반이 이미 이루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 8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고 그게 지금의 제 사랑스러운 아들인데요. 시부모님도 첫 손주가 아들이라 엄청 좋아하셨어요. 말씀으로는 당신들은 요즘 사람들이라 아들 손자든 딸 손주든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니 우리 장손 하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오죽하면 저희 이모가 너 아들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냐? 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만큼 시부모님 두 분이 물고 빨고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뭐 어찌 되었든 제가 낳은 아이를 예뻐해 주시니 저도 싫지 않았는데 그때도 작은 일이 있긴 했었죠. 저희 엄마가 저 산후조리하라고 조리원비를 모두 내주셨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아시고는 약간의 자격지심 같은 걸 보이셨거든요. 당신은 저한테 아기 내복 사준 게 전부인데 몇백만 원이나 하는 조리 비용을 친정엄마가 주셨다고 하니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민망해 하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일부러 저도 저희 엄마도 티내지 않으려 신경을 많이 썼는데 시어머니가 도리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딸이 애를 낳으면 친정엄마가 조리해 주시는 건데 사돈이 그걸 못 해주니 돈으로 때우시나 보구나. 그래도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조리원도 좋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는 네 엄마 성의를 봐서 조리원 가서 몸조리 잘하고 와. 나도 시간 나면 우리 장손 보러 자주 갈 테니까. 이렇게 보면 속이 뻔히 보이는 시어머니가 얄밉기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민망하니까 저러시나 보다 싶어 속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소소한 일만 빼면 저랑 시어머니의 사이도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아이도 낳고 남편과도 전보다 더 잘 지내게 되었고 잘 사는 딸을 보며 저희 엄마도 많이 흡족해 하셨는데 그렇게 한 5년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던 저였어요. 뭐 다른 집들처럼 사소하게 다투고 또 화해하는 일은 종종 있긴 했지만 그때는 대출이 있긴 했지만 집장만도 했고 더 늦기 전에 둘째를 낳자며 남편과 노력도 많이 했을 때였는데 그런 행복도 깨지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불행의 그림자는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는데 저희 엄마랑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이모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야, 어쩌면 좋노? 지수야, 네 엄마 쓰러졌다. 내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난대. 119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이를 우야면 좋노? 우리 언니 우야면 좋노? 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그 전화에 저도 너무 당황해서 허둥지둥했는데 회사에서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근무할 때 신고 있던 슬리퍼를 신고 정신없이 엄마 가게로 향했죠.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는 엄마는 이미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후였고 저는 또 정신없이 엄마가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는데 저희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후였어요. 이모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울부짖고 있었고 저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 저희 엄마는 위암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이모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저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나 봐요. 나도 이 정도로 허망하게 언니가 갈 줄은 몰랐지. 내 이럴 줄 알았으면 니한테 홀랑 얘기하는 긴데. 니한테 얘기 안 하는 조건으로다가 치료 잘 받는다고 나랑 약속했거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때가 많이 늦어빈 것 같다. 처음에는 자꾸 체기가 있다고 했었는데 도통 먹지를 못하더라고. 내내 소화제랑 활명수만 끼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때를 많이 놓치핀 것 같다. 이를 우야노. 불쌍한 우런이 우야노. 이모,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속이면 어떡해. 바로 이야기를 했어야지. 가시나, 내가 언제 니를 속였나? 그냥 쪼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니도 니 엄마 성격 모르나? 한번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은 죽어도 빠꾸하는 법이 없는데 그럼 나들 어쩌라고? 너한테 얘기하면 그날부로 병원도 안 가고 치료도 안 받는다고 협박을 했었는데 내라고 뭐 별 수 있나? 나도 우리 언니 살리는 게 먼저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일을 치를 줄은 나도 몰랐지. 몰라.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엄마가 평생 내 옆에 있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 내가 죄인이다. 지수야, 이모가 말 안 한 거 진짜로 미안타. 이건 변명할 것도 없는 사실이다. 진짜 미안타. 이모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했어요. 사실 이건 이모가 저에게 미안해야 할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제가 나쁘게도 원망할 대상이 필요해서 이모를 많이 미워했었죠.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친정엄마를 떠나보낼 줄은 저 역시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졌는데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소중한 가족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사라진다는 게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엄마의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고 저보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남동생이 넋이 나가서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뭘 자꾸 고르고 선택하라고 하는 건지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다행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 대신 많은 일을 나서서 처리해 주었는데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고맙던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댈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까지 느꼈는데 그건 제 오만이고 착각이었어요. 그 다음날 저들에게 뒤통수를 맞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제가 울다 지쳐 탈수 증상이 와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라 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니 사실 그때도 소란스럽긴 했었을 텐데 그 소란한 가운데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궁금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없겠다. 장례식 이틀째 밤이니 올 사람도 다 왔다 갔겠다 싶어 부의금 명부를 가지고 있던 남편한테 들어온 돈이 총 다 해서 얼마냐고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왜 남의 부의금이 궁금했는지 일단 그것부터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엄마한테 그 액수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자기도 궁금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고 했다더군요. 정말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닙니까? 아무리 궁금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는 뭘 그런 걸 묻냐고 자기가 알아서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신나서 액수를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다는데 저희 엄마가 한 곳에서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 단골 손님도 많고 주변에 아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슬픈 일에는 더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이라 저희 엄마 장례식에 와주신 손님이 정말 많았는데 그 때문인지 액수가 꽤나 컸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큰 액수에 놀란 시어머니가 마치 꽁돈이라도 생긴 듯 신이 나서는 정말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 별일이네. 그 정도면 낼 거 다 내고 정리해도 꽤 많이 남겠다. 이참에 네 아버지 차 좀 바꿔라. 그 차가 오래돼서 돈 잡아먹는 고철이야. 라며 들떠서 떠들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저희 이모 귀에 들린 것이 문제였어요. 저희 이모가 성격이 불같거든요. 그래서 이모부랑도 이혼하고 저희 엄마랑 같이 살았던 건데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이모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게 사돈 장례식에 와서 할 소리냐. 지금 그 집 며느리는 엄마 잃은 슬픔에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데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돈만 밝히는 인간 말종이냐고 큰 소리를 쳤다고 했는데 그게 시작으로 두 사람이 머리 끄댕이까지 잡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얼마나 요란하게 싸웠는지 제가 몸을 추스리고 장례식장에 돌아갔을 때는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제 동생이 이모와 저희 시어머니 사이에 껴서 말리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이 마무리되었는데 나중에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남편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져 물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잘만 살던 저희 부부가 본격적으로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심각한 저에게 자기랑 자기 엄마는 농담한 것뿐이라며 저랑 저희 이모가 예민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뭘 그렇게 사소한 일에 발끈하냐고 자기는 경찰까지 오고 너무 창피했다며 저희 이모 탓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남편이라도 그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농담이라고 해도 할 소리가 따로 있잖아요. 게다가 사돈 부의금으로 자기네 차를 바꿔달라는 게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참지 않고 시어머니에게도 전화해서 서운하다고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셨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네 이모한테 충분히 시달렸으니 그만 좀 하라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셨는데요. 어찌나 당당하시던지 제가 더 당황스러웠어요. 아우, 너도 진짜 징글맞다. 그만 좀 해. 나는 그냥 농담한 거라니까. 사람이 그게 궁금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걸로 애먼 사람을 잡아. 농담이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농담이 재밌으세요? 입장 바꿔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니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으로 차를 사겠다고 하면 어머님은 괜찮다시는 거네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걸 내 앞에서 바로 얘기한 건 아니지. 그리고 죽은 사람이 뭘 알아? 나는 그냥 웃자고 농담한 것 뿐이라니까. 내가 정말로 그 돈을 달라고 했니? 그냥 궁금도 하고 그래서 한 말이었다. 네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나 본데 원래 장례식장에서는 웃고 떠들고 농담도 좀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있는 거다. 그래야 망자도 마음 편하게 저승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울고불고 저러고 있으면 어디 발길이 떨어지겠니? 너는 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엄한 시애미 좀 그만 잡아라.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나는 좋은 뜻에서 한 소리였구만. 됐어. 너 또 이런 말로 사람 피곤하게 할 거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내가 뭘 어쨌다고 진짜? 시어머니는 정말로 자기가 억울하기라도 한 듯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런 태도의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사과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뜻이고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불쾌함을 느꼈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고 남편 역시 뭘 그렇게 집요하게 구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데 그때부터 우울증이 시작되었어요. 자기들은 그냥 궁금해서 농담한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더니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생각을 바꿨는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과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밥을 해주겠다며 저더러 시댁으로 넘어와서 다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하셨어요. 내가 사과도 할 겸 네 건강도 걱정이 되니까 밥을 한 끼 차리려고 하는데 너 요즘 무슨 상담인지 뭔지 받고 다닌다며. 마음이 허한 것도 다 속이 허해서 그런 거다. 말씀은 감사한데 저는 별로 생각이 없어서요. 그이만 보낼게요. 아니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건데. 내키지 않아도 와서 한술만 떠. 가족끼리 언제까지 이러고 지낼 수는 없잖아. 네 시아버지도 네 걱정 많이 한다. 네가 회사도 쉬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데 여간 마음이 쓰이나 봐. 며느리도 자식이지 않나며 나더러 좀 챙기라고 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멀리 볼 것도 없이 내일 저녁에 넘어와라. 나는 그런 줄 알고 너 좋아하는 것들로 전부 준비하마.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제가 뭐라고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자기 부모님 성의를 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오자고 했는데 그땐 정식으로 사과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내키진 않았지만 시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엔 분위기가 꽤 괜찮았는데요. 먼저 시아버님이 저에게 많이 힘들지? 아유, 얼굴이 못 보던 사이에 반쪽이 됐네. 생각 없어도 밥은 거르지 말고 먹어야 한다. 그러다 너까지 큰일 나. 이러시면서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래도 시댁 식구들 중에는 시아버님을 가장 신뢰하던 저였는데 시아버님이 마음을 써주시니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구나 하며 네 라고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처럼 식구들이 모여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썼는지 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하나하나 젓가락을 움직여 먹고 있는데 그때 제 눈치를 살살 보던 시어머니가 또 입방정을 떨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그 말이 하고 싶어서 저를 부른 거였어요. 근데 말이야,
이 와중에 할 소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궁금해서 말이지. 내가 네 엄마 장례식 때 들은 말이 있는데 네 엄마가 생각보다 재산이 좀 있는 것 같더라? 너 물려받을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니? 설마 그거 전부 네 동생한테 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네? 어머니는 그게 또 궁금하세요? 사실 그거 물어보시라고 저 부르신 건가요? 에이, 아니지. 그냥 네 얼굴 보니까 생각이 나서. 내가 또 궁금하면 잠을 못 자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떠냐? 우리는 한 가족인데. 그런 건 서로 물어보고 공유할 수도 있지. 너 뭐 들은 얘기 있으면 좀 해줘 봐봐. 저 들은 얘기 따로 없어요. 상주도 동생이었고 뭐라도 있으면 동생이 알아서 하겠죠. 뭐? 너는 뭐 그렇게 남의 일처럼 태평하게 그러냐? 그러다 다 뺏기면. 시어머니는 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안달이 나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아무도 말리지 않았는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숟가락을 바로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관심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거 궁금해서 사람 부르신 거면 다시는 부르지 마시라고 말하고 아들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뒤늦게 따라와 어른한테 그게 무슨 태도냐며 저에게 화를 냈어요. 아니, 이게 저한테 화를 낼 일인가요? 그래서 남편도 똑같은 노민이 상대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이 더 집요하게 저희 친정 엄마의 재산을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시키신 듯 보였죠.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비롯한 그 집안 식구들이 저희 엄마 재산을 놓고 상상의 나래를 마구 펼쳤는지 자기들끼리 신나서 저희 엄마 사시는 집 시세까지 알아봤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러면서 저더러 상속세는 얼마나 내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제가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자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해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저기 너도 알지? 우리 코은이가 계속 집에서 놀잖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직업이 없으니까 시집도 못 가는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엄마 가게 있잖아? 그거 어떡하기로 했니? 우리 고은이가 또 손끝이 야무져서 요리는 제법 하거든. 주인도 없이 그 가게가 잘 굴러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참에 그 가게 우리 고은이한테 맡기면 어떠니? 고은이도 지 가게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불러서. 뭐라고요? 지금 엄마 가게를 아가씨한테 넘기라고요? 그게 지금 할 소리세요? 그 가게는 저희 이모가 알아서 할 거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너는 내가 뭐라고 했다고 발끈을 해. 그리고 언제 넘기라고 했어. 맡겨보면 어떠냐는 거지. 그 소리가 그 소리죠. 어머니는 제가 말귀도 못 알아채는 바본 줄 아세요? 제발 저희 엄마 재산에 관심 좀 끄세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그러다 네 동생이랑 이모한테 돈 다 뺏긴다? 정말이지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머릿속이 온통 돈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저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자기 돈도 아니고 사돈 재산에 저렇게 대놓고 침을 흘릴 수 있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은 이상한 건 자기 엄마가 아니라 저라고 하더군요. 자기 엄마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것뿐이라며 이제 가족은 이모와 동생이 아닌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남편도 자기 엄마랑 똑같은 말을 했어요. 솔직히 장모님 돌아가신 지 시간이 이만큼 흘렀는데 왜 유산 상속에 관한 얘기를 안 해? 이건 처남이나 이모님이 꿍꿍이가 있는 거지. 나는 처음부터 이모님이 수상했어. 막말로 이모님은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 그거 다 뺏기면 우리만 손해인데 왜 자기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우리는 그게 답답한 거야. 우리? 그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건데? 왜 또 그래? 말 그대로 우리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 이제 자기 가족은 나랑 우리 식구들이야.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헛웃음이 튀어나왔어요. 아니, 사람이 힘들어서 상담 치료받고 회사도 쉬고 있는데 이런 저를 붙들고 저런 말을 하고 싶을까? 저런 사람을 정말 내 가족이라고 여기며 지냈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말라며 방으로 들어갔고 문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서 쥐죽은 듯 있었는데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사실 저들은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며 답답했지만 저희 친정엄마 유산 상속에 대한 건은 진작에 끝이 난 일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남기신 유산은 살던 아파트 한 채와 가게가 있던 4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월세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꼭대기층엔 이모가 살고 계셨는데 저희 엄마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랑 동생을 불러다 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너희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가게랑 건물은 혜숙이한테 주고 싶다. 나랑 길거리 장사할 때부터 혜숙이 이모가 같이 했고 내가 월급 준다고 해도 마다한 게 네 이모야. 너희도 어릴 때부터 봐서 알지? 이모 고생 많이 한 거. 사실 엄마 혼자 번 돈도 아닌데 그 돈으로 니들 먹이고 입히고 또 대학 졸업시키고 시집도 보냈으니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건물이랑 가게는 이모 앞으로 해줄 거니까 서운해 말어. 그래도 엄마가 이모 앞으로는 큰 거 하나 해줘야 하지 않겠니? 네 이모 불쌍한 사람이야.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그나마 언니라고 내 옆에 붙어있는 건데 이렇게라도 챙겨주고 싶다. 저런 말을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동생도 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 건물을 이모한테 안 줄 수가 있겠어요. 이모는 물론 자기는 절대 안 받을 거라고 성화를 부리셨지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자 살아생전 유언이라고 말을 하니 마지못해 수락했는데 그때 동생이 먼저 엄마가 지내시던 아파트는 제 앞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왜? 너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집이라도 하나 갖고 있지. 누난 다 필요 없어. 아니, 똑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장가야. 그러지 말고 엄마가 쓰던 아파트니까 그건 누나가 해. 나는 멀기도 하고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또 팔자니 서운하니까. 대신 나는 다른 거 할게. 됐어. 그럼 그냥 공동명의 하든가. 그러다 너 장가 갈 때 누나가 명의 넘겨줄게. 됐다니까. 그리고 남자가 가오가 있지. 내가 장가 갈 때는 내 힘으로 해. 좌우간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지? 동생은 저렇게 거의 일방적으로 엄마가 살던 아파트를 제 앞으로 넘겨줬는데 동생은 아마 엄마가 가지고 있던 현금 자산 정도만 챙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와 이모 앞으로 떨어진 상속세도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모가 그러면 남는 것도 없을 것 같다며 월세의 반을 동생 통장에 넣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듯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궁금해하던 저희 엄마 유산은 알아서 잘 정리가 되었는데 저는 차마 욕심에 가득한 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더 말해주기 싫었는데 그러니 저들은 애만 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무슨 맡겨둔 자기들 돈을 제가 꿀꺽하는 것처럼 아픈 사람을 달달 볶기 시작하는데 남편과 거의 매일을 싸웠던 것 같아요. 남편은 나중에 저더러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몰아세우더라고요. 아니, 지금 회사도 안 가고 나 혼자 버는데 너는 양심도 없냐? 너도 뭐라도 해야지. 하긴 뭐래. 내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그랬으면 내가 회사를 왜 쉬었겠어. 자기랑 자기 식구들은 엄마 잃고 아픈 나는 보이지도 않는 거지? 그거 언제까지 할 건데? 부모 잃은 사람들은 전부 너 같은 줄 알아? 아니,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없으면 말도 안 해.
너 그러고 있는 사이에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야.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건데? 도와주긴 뭘 도와줘? 사람 아픈데 계속 돈 얘기만 하면서. 자기는 나보다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더 중요하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사람 다 똑같지. 챙길 수 있는 돈 앞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딨나? 좌우간 나랑 계속 같이 살려면 이제 아프니 뭐니 그만 청승 떨고 처남한테 당장 연락해. 저는 남편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 말처럼 남편이랑 계속 같이 살 마음도 그때는 없었는데 저들의 실체를 안 이상 이혼하지 않으면 내가 등신이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힘들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았고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상담을 며칠에 걸쳐서 진행했는데 제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이젠 정말 못 참겠다는 듯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따지듯 물으셨어요. 나다. 너는 네 동생한테 연락을 하긴 한 거니? 아니면 벌써 네 엄마 재산 다 들고 튄 거 아니야?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내 아들은 혼자 힘들게 돈 버는데 너는 미안하지도 않니? 어떻게 너는 그걸 본체만 취할 수가 있어? 내 아들이 그랬다며? 같이 살고 싶으면 사돈 총각한테 연락하라고. 그럼 뭔가 신용은 해야지. 신용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엄마 재산에 관심 끝이라고요. 저는 오히려 남의 재산에 궁금해하는 어머님이랑 어머니 아들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남의 돈이라고요. 뭐야? 왜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남의 돈에 제발 관심 갖지 말라고요. 아이고, 그래 알았다. 치사해서 정말. 그건 그렇다 치고 너는 어떻게 돼 내가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래? 너는 위아래도 없냐? 네 엄마가 그런 건 안 가르쳐너 보지? 하기사.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돈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시애미 앞에서 핏대를 세우겠지. 내가 이래서 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너는 그 돈이 정말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니? 네가 상속자인 이상 그 돈은 이제 우리 집안 돈이지. 내가 내 돈 걱정하는데 네가 뭐라고 나한테 신경을 끄라 말아야. 좋게 말할 때 우리 돈 잘 챙겨서 내 앞에 가지고 와. 내가 좋게 봐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어도 네 엄마 암으로 죽었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 다 까먹고 죽었을까 봐 걱정을 얼마나 했는 줄 아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말 다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시네요. 지금 돈 앞에서 횟가닥 도셨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셨어요. 다 까먹어도 저희 엄마 재산인데 무슨 권리로 그걸 걱정하시냐고요. 저 이혼할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안이랑은 연 끊어버릴 거예요. 그럼 아시겠죠? 우리는 남이라는 걸요. 뭐? 이혼? 이혼 같은 소리 하네. 오라. 너 혼자 네 엄마 유산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까지 생쇼한 거였구나. 웃기고 있네. 내가 그걸 그냥 두고만 볼 줄 알아? 이혼하고 싶으면 네 엄마 유산 다 내놓고 이혼해. 그럼 안 말리지. 시어머니는 자기가 한 말을 전부 다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자기 혼자 흥분해서 잘도 떠들었고 저는 서둘러 변호사를 수임해 이혼 소장을 작성해 날렸는데 아무래도 이혼하는 과정에서 한 집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들을 데리고 친정엄마 아파트로 거처로 옮겼어요. 그러자 소장을 받았는지 남편이 찾아와 난동을 부렸는데 내용은 뭐 복사 붙여넣기 하듯 시어머니가 하던 말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불러서 쫓아버렸고 이모랑 동생한테도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는데 그날부로 이모가 짐을 싸서 엄마 아파트로 넘어왔어요. 니는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미련하게 그걸 전부 참고 있었나. 내 이것들을 정말 싹 다 잡아서 도리뱅뱅을 만들어버려야지. 됐어 이모. 어차피 지금 이혼 소송하려고 하는 거고
괜히 빌빌 만들어져서 좋을 거 없으니까 이모도 그냥 참아. 내더러 어떻게 참으라고? 내가 몰랐으면 모를까. 이걸 알고도 참으라고. 아이고 불쌍한 것. 지 혼자 얼마나 끙끙 앓았을꼬. 엄마 잃고 아픈 아한테 이게 다 무슨 짓이고. 이모, 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모가 인자부터는 니 엄마 대신이다. 내가 있는데 지들이 뭐 어쩔 건데. 니 이모 싸움 잘하는 거 알지? 나한테는 그깟 건물의 유산이 아니라 니랑 청호가 유산이다. 나는 니들 지키는 일이라면 무서울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니는 지금부터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모는 제가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원망을 늘어놓았음에도 기꺼이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그리고 이모는 다음 달에 남편이 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했는데 며칠 뒤 정신 못 차린 남편과 시어머니가 현관 앞까지 찾아왔길래 이모한테 연락을 했죠. 그러자 이모는 식당에서 김치를 담그다 연락을 받으셨는지 김치 양념이 묻은 장갑을 낀 채로 오셔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배추 삼아 버무리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열이 단단히 받은 남편이 자기도 이대로 당하진 않겠다며 변호사 선임에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갔는데 남편한테 유리할 조건은 아무도 또 없었죠.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일부러 우울증 연기를 하며 일도 하지 않고 친정 유산을 빼돌렸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근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에 반면 저는 치료 기록도 있고 시어머니가 하신 녹취도 있으니 모든 것이 저에게 유리했는데 나중엔 치사하게 정신적으로 제가 불안한 사람이니 아이 양육을 맡길 수 없다며 양육권을 뺏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육비 목적으로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친정엄마 아파트를 달라고 했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1년 넘게 진흙탕 싸움을 해야지만 했는데 이때 아이마저 뺏긴다면 저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렸는데 저희 측 변호사님도 돈에 미쳐서 사리분간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아이 양육을 맡길 수 있냐며 아이는 엄마가 돌보는 게 맞다고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친정엄마를 잃은 후에 우울증이 온 거지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렀는데 결국엔 긴 싸움 끝에 저의 승소로 이혼 소송은 끝이 났어요. 아이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는 걸로 했죠. 게다가 재산도 6대 4로 제가 6이었는데 똑같이 맞벌이를 했고 집안 살림과 육아를 하는 등 결혼 생활 기여도가 높은 점이 인정되어 제가 60%의 재산 분할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월 1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항소를 맡아주겠다는 변호사는 없었고 그래도 판결은 확정이 되었는데 저야 어차피 친정엄마 아파트로 거처를 옮겨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남편 쪽이었죠. 그 문제에 불씨 같던 신우가 저희 엄마 유산 받을 생각으로 겁도 없이 사채에 손을 댄 것이 터졌어요. 직업이 없으니 신용카드도 없고 은행권에서는 대출도 안 되니 사채 빚을 가져다 쓴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가게를 하려면 배워야 할 것이 많아서 여행 다니면서 맛집을 둘러보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건 핑계고 그냥 사채 빚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행을 다닌 거죠. 그러면서 이 남자 저 남자랑 어울리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건데 나중엔 시아버님 카드와 신분증을 훔쳐서 시아버님 앞으로도 빚을 잔뜩 지게 만들었어요. 나쁜 건 빨리 물든다고 어디서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만 만나고 다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저랑 재산 분할을 깔끔하게 한 남편은 자기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날벼락을 자기 부모랑 때려 맞게 된 건데
시아버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남편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연락해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했는데 제가 그걸 도와줄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자 내내 지나칠 정도로 뻔뻔하고 또 꼿꼿하던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아파트 현관 앞에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비셨는데 그 모습이 참 씁쓸하더군요. 남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다가 잘못 키운 딸 자식 때문에 패가 망신해서 저러고 있는 걸 보니 생각보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도와줄 마음이 있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나중에는 쌍욕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저를 돈에 미쳐서 가족도 버린 사이코라고 했는데 가족을 버리진 않았지만 돈에 미친 사이코는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요청해서 저랑 저희 아들 앞으로 접근 금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이모와 제 동생이 나서서 저희 모자를 보호해주고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영영 포기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던 것과 달리 3개월 뒤부터는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대신 남편한테 들어와야 할 양육비는 예상했던 대로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차곡차곡 쌓아서 한 방에 청구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을 뿐더러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해서 그깟 돈 때문에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부디 저를 힘들게 했던 만큼 그들도 가능한 오래오래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원래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생사 아닌가요? 그러니 대책 없이 돈만 많은 것도 똑 닮은 가족이라는 생각 듭니다. 제가 살다 신우덕을 이렇게 볼 줄은 몰랐거든요. 저를 도와주려고 사고친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잘못 키운 동생이자 딸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사람들이 늦게나마 저에게 한 짓을 깨닫고 후회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런 인간들과 연을 끄는 것이 제가 제 아들에게 가장 잘한 일인 것 같긴 한데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아들아이를 키울 생각이에요. 돈에 미쳐서 사리분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꼭 가르치려고요. 거기에 아울러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고 돈보다 값진 것도 많다는 걸 가르치고 싶은데 저도 저희 아들도 저희 엄마가 그랬듯 돈하고 상관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갈 생각입니다. 엄마랑은 갑자기 이별하여 지금도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엄마의 뜻을 이어 산다면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대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하늘에서 엄마도 대견해 하실 것만 같은데 엄마가 걱정하지 않고 하늘에서 편히 있을 수 있도록 엄마가 챙기던 사람들을 제가 챙기며 살아가려고요. 거기에 이모 말처럼 이젠 이모를 엄마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못다한 효도를 해볼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효도는커녕 이모한테 받는 게 더 많은 저이지만 언젠가는 저도 효도다운 효도를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저희 엄마도 분명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죠?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엄마가 살던 집에서 아들과 계속 살 생각이에요. 나중에 아들은 커서 이 집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 남아 살려고요. 저희 엄마가 이 아파트를 사고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집은 사람을 닮는다고 저희 엄마를 꼭 닮은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앞으로 이 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추억 많이 만들며 오래오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막상 글로 지난 날을 회상해보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랑 며칠도 아닌 몇 년을 살았을까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이래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나 봐요. 분명 세상엔 좋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앞으로 남은 날에는 좋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인생이길 소망하며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매일매일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